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삼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성균관대 언어형 논술의 필승 합격 전략, 교재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번 합격한 사람이고요. 교재를 다 구매하셨을 테니까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실 테고, 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랑 교재를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성균관대 편의 엑기스를 담은 강의 교재이고요. 그래서 성균관대 편의 개념 컨텐츠를 보강하고 최신 기출 트렌드의 내용을 직접 반영해 놓은 강의랑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문제 1 답안 작성법, 문제 2 답안 작성법, 문제 3 답안 작성법, 시험 운용 전략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성균관대학교 문제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별 답안 작성법을 익혀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재랑 강의를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 판매 안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도 면에서 교재가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교재가 메인이고요. 강의는 서브야. 이 말은 뭐냐면 교재는 있는데 강의에서는 안 다루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로 풀기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럴 만한 것들은 좀 생략을 해뒀고요. 강의는 정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상이 되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잘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 듣고 그냥 끝내겠다. 그 생각은 절대 금물이고요. 교재를 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베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22학년도 인문계 2교시, 25학년도 모의논술, 25학년도 언어영역 교시, 26학년도 모의논술 이렇게 4개를 좀 다룰 건데요. 특히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출문제는 요 맨 위에 있는 22학년도 인문계 2교시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스캔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에 이걸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이렇게 구해서 옆에다 놓고서 이 강의를 듣기를 바래요.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사실 이 3개는 굳이 없어도 돼. 근데 요거 맨 위에 있는 기출문제 요거는 여러분이 옆에다 좀 놓고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문제 1 답안 작성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2학년도 인문계 2교시 기출문제를 옆에 펴두세요. 자, 발문의 요구사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시문 1에서 4가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각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뭐야? 제시문을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뭘 알려주고 있어? 이 제시문들이 뭐에 대한 건지를 알려주고 있어. 문제 1의 발문은 우리에게 3가지 정보를 줍니다. 이 제시문들이 뭐에 대한 건지 제시문의 주제, 쟁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분류를 하라는 요구, 그리고 요약을 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제시문 읽어봐. 그러면 너네 제시문 1, 2랑 제시문 3, 4가 지금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파악이 가능하지. 이거를 파악을 못하면 지금 이 강의를 끄고 잠시 여러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경험치를 더 쌓아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은 1, 2랑 3, 4가 대립한다. 1, 2대 3, 4로 나뉜다. 라는 것 정도는 다 파악을 할 것 같아. 다만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대립하고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모를 수가 있지. 그건 내가 알려줄 거야. 근데 적어도 1, 2랑 3, 4가 대립한다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너네가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 일단 분류에만 신경을 쓰고 각 제시문들을 읽자는 거야. 처음에 한번 제시문 1회독 할 때 제시문에 있는 구체적인 논지나 이런 걸 막 파악하려고 하지 마. 보이면 봐. 보이면 보는데 안 보이더라도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각 제시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만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제시문 1을 읽으면서 이거 대충 이런 얘기네 파악해. 그 다음에 시험지 빈 곳에 어떻게 해? 1이라고 써. 그 다음에 또 2를 읽어. 2를 읽다 보니까 얘가 1이랑 동질적이네 혹은 이질적이네 이것만 생각해. 동질적이면 1 옆에다 2라고 써. 그 다음에 3을 또 읽어봤는데 얘는 1, 2랑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만 생각해. 이질적이네? 그럼 좀 떨어져서 3이라고 써. 그리고 4를 또 읽어보고 같은 식으로 해. 이렇게 나는 뭐만 신경 쓴다? 분류만 신경 쓰고 읽는다. 이게 제시문을 1회독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제시문들을 분류를 해놨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각 제시문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너희가 깊이 있게 독해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분류를 하기 전에 그걸 하는 건 나는 추천하지 않아. 너가 뭐 그게 잘 맞으면 그렇게 하되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첫 문단에 우리가 첫 문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첫 문단은 두 문장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다시 첫 문단은 두 문장으로 구성을 할 거야. 도입 문장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 문장을 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시문 1에서 4는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도입 문장이지. 그 다음에 제시문 1, 2는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과적 이익을 제시하는 데 반해 제시문 3, 4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제시한다. 이게 뭐야 이제? 제시문들을 찢어주고 있네. 이게 분류 문장이 되겠죠. 자, 이 도입 문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형식상 중요한 거야. 이게 뭐 없다고 큰일 나? 큰일 안 나.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쓰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야. 먼저 쟁점을 명료화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쟁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글을 시작하자는 거야. 그래야 읽는 사람이 뭔가 시원시원하지 않겠니?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여긴 안 적어놨는데 한 문단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하라라는 원칙이 있어. 이 원칙은 내가 정한 건 아니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이 정한 원칙이야.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술적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인가? 뭐 이런 책을 내신 게 있어. 이게 너희가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하면요. 이제 1학년 때 듣는 수업 중에 하나야. 거기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문단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하자고 나와. 한 문단을 구성하지 말자고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입 문장 쓰라는 거야. 이거 없으면 한 문장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리고 분류 문장을 쓸 때는 또 뭘 너희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개념어를 사용해줘야 돼. 어떤 개념어? 이런 거. 이런 너희가 대립적 개념어를 사용함으로써 제시문 분류를 해줘야 돼. 그냥 대립적 개념 없이 분류를 하면은 그거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너희가 대립적 개념어를 이렇게 너희가 만들어도 되고 그냥 사탐에서 배운 거 있지. 뭐 공리주의다, 뭐 의무론이다, 뭐 아니면 뭐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 실제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뭐 기능론이다, 갈등론이다, 뭐 인간중심주의다, 탈인간중심주의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탐 개념어들을 너가 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해. 안다면. 근데 모르는데 어줍잖게 써서 틀리지 말고 그럴 바에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쓰고, 안다면 사탐 개념어를 활용하라는 거지. 근데 쓸 때도 제시문 1, 2는 공리주의의 입장인데 반해 제시문 3, 4는 의무론의 입장이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앞에 어떤 수식을 해주는 게 좋아. 어떤 수식을 해주냐? 제시문 1, 2는 인간 행위의 도덕성이 결과적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인데 반해 제시문 3, 4는 인간 행위의 도덕성이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의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수식어구가 있으면서 사탐 개념어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사탐 개념어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이 수식어구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결과적 이익, 도덕 법칙 이런 식의 대립적 개념어는 존재한다는 거지. 요거를 명심을 하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단에 분류 문장과 도입 문장과 분류 문장을 썼어. 그럼 이제 둘째, 셋째 문단을 써줘야 되는데 둘째, 셋째 문단은 사실 같아. 제시문 1, 2 가지고 둘째 문장 썼으면 제시문 3, 4 가지고 셋째 문장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 둘째, 셋째 문단 작성 시에 해야 될 거는 먼저 요약과 공통점, 차이점 요 두 개야. 이 두 개 말고는 없어. 그래서 각 제시문을 요약할 거고요.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두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약 먼저 보자. 요약을 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우리 볼게요. 6가지를 신경 써야 돼. 많기도 많지. 다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뒀으면 좋겠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쟁점과 엮어야 돼. 두 번째, 첫 문장의 차별성을 줘야 돼. 세 번째, 첫 문장의 압축성을 줘야 돼. 네 번째, 누구나 이해가 되도록 써줘야 돼. 다섯 번째, 두세 개 이상, 4개 이하의 문장으로 써줘야 돼. 여섯 번째, 내용 나열은 지양해야 돼. 하나씩 볼게요. 쟁점과 엮기. 자, 제시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22학년도 인문계 기출 2교시 그거야. 누가 요약을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래서 제시문이는 인간이 누구나 환경 오염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뭐 내용상 크게 틀린 게 있나? 난 아니라고 봐. 뭐 제시문일의 내용을 잘 요약했네. 근데 난 이게 뭐라고? 나쁜 사례라고 봐. 왜냐면 지금 쟁점이 뭐야? 지금 쟁점이 뭐냐면 지금 쟁점은 너 결과적 이익에 따라서 인간 행위가 판단되니 아니면 도덕적 자율성에 따라서 인간 행위가 판단되니 이게 쟁점이거든.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근데 이 요약은 제시문 1의 내용을 뭐 잘 반영하고 있을지언정 이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이거는 출제자가 아니 난 제시문 1을 이렇게 읽으라고 낸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좋은 사례는 뭐야? 이거야. 제시문 1은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도덕적 공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의 자율성에만 맡기는 것은 효과가 없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각 개인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데 따른 합당한 이익을 제공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뭐야? 쟁점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어줌으로써 이거 지금 나 이 쟁점상에서 제시문일이 결과적 이익 강조하는 제시문이야 라는 거를 뿜뿜뿜 드러내고 있다고. 그지? 방금 전건 뭐야? 이 전건? 이건 뭐야? 그냥 제시문 1의 내용만 갖고 있어. 이게 두 쟁점 결과적 이익 대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쟁점에서 어느 입장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해주고 있지 않아. 근데 이건 어때? 이 쟁점에서 내가 결과적 이익 입장이다. 제시문일은 결과적 이익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아? 어떻게? 쟁점 키워드들을 뿌려 놓으면서. 이게 쟁점과 엮어 쓴다는 말의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쟁점과 엮어 쓴다는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 요거를 꼭 신경을 쓰시길 바라요. 그냥 요약하라 그러면은 열에 9이 이렇게 해. 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9명을 제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좋은 사례고. 자, 첫 문장의 차별성. 요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첫 문장의 압축성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예외도 많이 허용되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누구나 이해가 되도록. 요거 좀 중요해요. 뭐냐면 너희가 답안을 쓸 때 내 답안을 읽는 독자를 누구로 상정해야 되냐면은 제시문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제시문을 읽어본 사람, 제시문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 내 답안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제시문을 안 읽어본 사람이 내 답안을 읽는다고 생각해야 될까? 이 질문을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던져요. 정답은 뭐다? 제시문을 읽어본 사람이 아니라 제시문을 안 읽어본 사람이 내 답안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실제로 채점하는 사람은 제시문을 읽어본 사람이야. 그치만 제시문을 안 읽어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겠으면 제시문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그 글이 잘 읽히겠니? 그러니까 너네는 항상 어떻다? 제시문을 안 읽어본 사람이 내 답안의 독자라고 상정하고 써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답안 한번 볼까? 제시문 4 요약할 때 뭐 아동을 교육할 때 도덕법칙의 내면화를 통해 도덕적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 쟁점이랑 잘 엮였어. 좋아. 근데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 자율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아동 교육에 있어서도 귀납적 추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난 이거 읽다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제시문을 안 읽어본 사람이라고 해볼게.
갑자기 아동교육에 있어서 귀납적 추론이 뭐야? 갑자기 귀납적 추론이 왜 나와?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추론을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뭔가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뭔가 그런 걸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동교육에서 귀납적 추론이 왜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니? 그지? 그럼 이거는 읽는 사람을 갑자기 벙찌게 만드는 답안이야.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아동교육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귀납적 추론. 이런 식으로 그냥 귀납적 추론 댕강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앞에 수식하는 말을 가져올 것 같아. 그러면 제시문을 안 읽어본 사람도 아, 이런 귀납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장을 2-3개 이상, 4개 이하로 해라. 그래서 5개, 뭐 6개 이런 건 안 되고 뭐 1개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주로 3-4개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나열은 지향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아예 논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제시문이 아니야. 어쨌든 제시문 1은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며 거짓과 진리가 경쟁을 펼치면 결국 진리가 승리하므로 관용의 태도로 어떤 표현에 대해서든 표현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시문 1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을 비롯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이 또한이라는 말로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나열을 하고 있지. 마치 2개의 주장이 지금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어. 지금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되고 있어. 이 나열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를 지금 이 2 주장이 지금 따로따로 주장이니? 아니잖아. 이걸 연결할 수 있다고. 어떻게? 앞문장 똑같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며 결국 진리가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일 수 있는 거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유에 대한 억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난 지금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런 어떤 말들을 씀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어? 나열을 피하고 논리적 연결을 하고 있지. 이게 더 좋은 요약이라는 거야. 여러분 요것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논리적 연결어.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뭐 따라서 뭐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논리적 연결어를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반드시 시켜주세요. 자, 요약을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시문 1 요약하고 제시문 2 요약하고 이제 제시문 1, 2간의 공차를 이제 우리 요약하겠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공통점은요. 이 2 제시문이 같은 입장이야. 근데 사실 다른 제시문이거든. 근데 서로 다른 이 2 제시문이 왜 같은 입장으로 묶일 수 있어? 라는 거를 너가 채점자 취재자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최선은 뭐냐면은 보통 공통 근거나 공통 전제, 뭐 공통 문제 의식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짚어서 딱 써주면 최선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차선책이 있어. 이 뭘 패러프레이징 하라는 거냐면 우리 첫 문단에서 제시문 1, 2는 인간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과적 이익을 제시하는 데 반해 이랬지. 그럼 여기서 그거를 패러프레이징 하라는 거야. 제시문 1, 2는 인간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과적 이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이거를 제시문 1, 2는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결과적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하라는 거예요. 자, 최선은 공통 근거나 공통 전제를 써주는 거지만 어려우면 첫 문단에 썼던 내용 패러프레이징해서 써주라는 거야. 패러프레이징도 안 하면 그거는 성의가 너무 없는 거니까 그건 절대 안 돼. 자, 차이점도 세부 근거의 차이나 내용적 차이를 짚어주면 좋고 또 논의 범위의 차이를 짚어주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세부 근거의 차이, 내용적 차이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논의의 범위 차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는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얘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뭐 이런 거.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설명 방식의 차이.
얘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한다. 얘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포섭한다. 뭐 이런 설명 방식의 차이, 논의 범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최선이야. 다시 세부 근거의 차이나 내용적 차이는 뭐 이해 당연히 될 거고, 논의 범위의 차이는 뭐다? 얘는 사회적으로 접근한다, 개인적으로 접근한다. 얘는 보편적인 원리를 수립한다. 얘는 구체적인 사례를 탐구한다. 설명 방식의 차이. 얘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얘는 이론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최선의 차이예요. 최선이야. 근데 이걸 찾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 내용 나열을 하는 거야. 이거 뭐냐면 그냥 제시문 1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주고 제시문 2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주고 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차선이에요. 근데 지금 공통점은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차이점에서는 이 차선을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어. 웬만하면. 왜냐면 26 모의를 보니까 학교에서 이 최선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설명 방식, 논의 범위, 내용, 세부 근거의 차이를 여러분이 짚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2 답안 작성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2를 풀 때 여러분이 가장 일단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2는 문제 1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문제는 문제 1, 2, 3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은 뭐야? 문제 1 풀고 문제 1 답 쓰고 문제 2 풀고 문제 2 답 쓰고 이런 망해. 왜냐면 문제 2를 풀면서 문제 3을 풀면서 문제 1을 잘 풀 수 있게 되고 문제 1을 풀면서 2를 잘 풀 수 있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2를 풀 때도 문제 1의 제시문들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문제 2에서 답이 잘 안 보이면 문제 1에 드러난 쟁점을 바탕으로 도표를 다시 봐보려고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두 번째는 도표에서 답 찾는 거는요. 경험치 획득이 너무 중요해. 다시 도표에서 답 찾는 거는 경험치 획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가능하면 연세대 도표까지 나는 해보면 좋겠어. 근데 시간이 없으면 그까진 못하더라도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 지금까지 22학년도부터 쭉 공개되어 있는 15개 다 풀어보시고 그 이전의 것들도 좀 풀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그 과거 것들 중에 풀어보면 좋을 만한 것들도 제가 뭐 여기 올려뒀으니까 물론 수록한 건 아니고 그 목록을 적어뒀으니까 그것도 좀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봅시다. 도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답안에 써줘야 되는데 그래프든 표든 숫자 나열은 웬만해서 좋지 않다. 내가 예외적인 경우는 교재에 써놨는데 웬만해서 좋지 않아요. 자, 이거 보자. 자료 1을 보면 A국의 경우 2012년 의무투표제를 시행한 이후 2009년 53.6%였던 투표율이 뭐 75.3 숫자를 막 써놨어. 이거 나쁜 사례라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해. 투표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니까 나는 도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때 숫자에 매몰되지 않아. 뭐에 집중해? 전반적인 경향과 변화를 짚어주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숫자가 궁금하면 그냥 그 그래프를 보고 그 표를 보겠지. 왜 글을 읽냐? 글은 숫자들 막 이렇게 박혀있는 그 표나 그래프에 특징, 전반적인 경향, 변화 이런 중요 특징을 파악하고 싶어서 글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표를 정리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냥 도표 보지 왜 글을 읽냐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전반적인 경향과 변화에 집중한다. 숫자 나열은 웬만해서는 좋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미미한 차이는 무시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교재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도표 문제 답안 작성할 때는 사실 플러스 의미 부여의 구조로 적을 거야.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이고요. 의미 부여는 그래서 얘가 문제 1에 있는 어느 입장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답이야. 근데 사실은 다시 표면적 사실과 암시적 사실로 나뉩니다. 자, 각각 뭔지 알아볼게요.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교의 2023학년도 신입생 중 소득 상위 10%의 학생이 무려 80%래. 이거는 뭐야? 말 그대로 그냥 사실이야. 표면적 사실. 그냥 표면에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암시적 사실은 뭘까? 소득 수준의 불평등이 교육 수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암시적 사실이야. 정리하면 표면적 사실은 도표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냥 초딩도 보면 아는 그게 표면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숨겨진 사실이 암시적 사실이지. 때로는 표면적 사실만 써야 될 때도 있고 암시적 사실만 써야 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면적 사실을 쓰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암시적 사실을 써주는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의미부여는 결국엔 답을 얘기하는 거야.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가. 이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조치에 따른 결과의 긍정, 부정 여부예요. 두 번째, 자료에 드러난 상황과 제시문의 주장 예측이 일치하는지 여부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교재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강의에서는 이 1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 봐봐요. 자료 1을 봐봐. 조치라고 하는 거는 쟁점과 연관된 어떤 행위, 어떤 정책 시행 또는 어떤 조건이야. 쟁점과 관련된 어떤 조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지금 행위죠. 조치가 있어. A국은 지금 의무투표제를 시행했고 B국은 각종 홍보활동 및 민주시민 교육을 시행했대. 이게 왜 조치냐면 각각이 쟁점의 각 입장에 대응하기 때문이야. 얘는 지금 결과론적인 조치고요. 얘는 의무론적인 조치지. 그러니까 액션은 뭐다? 조치는 뭐다? 각각의 쟁점의 각 입장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 A국은 결과론적인 조치,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더니 투표율이 상승했어요. 이건 뭐야? 긍정적인 결과지. 얘는 각종 홍보활동 및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의무론적 조치를 했더니 투표율이 별로 안 올랐어요. 이거 부정적 결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론적인 조치했더니 긍정적 결과가 있네. 의무론적인 조치했더니 부정적 결과가 있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결과론을 지지 옹호하거나 또는 의무론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가입장의 조치를 했더니 긍정적 결과가 있네. 그러면 가입장 옹호 또는 나입장 비판이야. 가입장의 조치를 했더니 부정적 결과가 있네. 그러면 가입장 비판 혹은 나입장 옹호야. 반대로 나입장의 조치를 했더니 긍정적 결과가 있네. 그럼 가입장 비판 혹은 나입장 옹호. 나입장의 조치를 했더니 부정적 결과가 있네. 그러면 가입장 옹호 혹은 나입장 비판이야. 너무 쉽지 않니? 결과론적인 조치를 했더니 긍정적 결과가 있어. 그러면 결과론 옹호 또는 의무론 비판이라고. 요 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 렌즈로 우리는 도표들을 해석하고 도표들을 볼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답만 찾고 끝이 아니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인과의 간극을 메우는 풍성한 설명, 그리고 인과의 간극을 꼭 메우진 않더라도 제시문의 내용과 자료의 내용을 막 연결해주는 설명들이 필요해. 이거를 풍성하게 해줘야 돼. 이게 차별 포인트인데 이건 강의에서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교재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기를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교재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기를. 자, 그리고 최근 기출의 고난도 경향에 대한 분석도 있어요. 이게 최근 기출이 도표가 까다로워요. 양가적인 것도 있고요. 또 양가적인 것도 두 종류가 있어. 사실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이 두 개인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뭐 특이점에 대한 해명, 답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우 많아. 근데 그것도 제가 교재에다가 소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라요. 요 두 개는 내가 요거랑 요거는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매우 중요하지만 설명하기가 지금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교재 내용을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문항 답안 작성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문항은 여러분 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시해줘.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야? 야, 지금 너 A 선택할래? B 선택할래? 둘 다 일리가 있거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않거든. 이런 딜레마 상황을 주고 너 뭐 고를래? 너 뭐 선택할래? 이거를 너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선택 자체는 안 중요해. 뭘 고르는지는 안 중요해. 무슨 말이냐? 뭘 선택하는지가 점수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다만 나는 너가 자신 있는 거. 딱 보자마자 아, 이쪽으로 쓰면 좀 제시문과 자료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싶은 거를 선택하기를 바라. 그래야 글이 잘 나오겠지. 근데 어쨌든 선택을 뭘 하는지는 교수님은 안 궁금해. 문제는 이 선택을 너가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느냐고. 논리적으로 정당화를 하고 너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논설문이라 그래.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안은 사실상 짧은 한 편의 논설문을 쓰라는 요구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3번 문항 답안은 뭐라고? 짧은 한 편의 논설문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논거들을 갖다 넣어야 너가 선택한 이 입장이 논리적으로 잘 포장되고 교수님이 와, 얘 글 잘 쓰네 라고 생각할까? 그것들을 내가 적어놓은 게 이거야. 그래서 3번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이 세 가지고요. 4번은 옵셔널. 괄호해놨죠? 뭐 없어도 돼. 시간 없으면. 써도 좋고. 자, 첫 번째. 내 입장의 도덕적 정당성 및 긍정적 기대 효과를 쓰시고요. 상대 입장의 도덕적 부당성 및 부정적 기대 효과를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A를 선택을 했어. 그럼 먼저 야, 이 A 선택한 이 A 입장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많은지 쓰고, 야 근데 이 B 봐라. 개판 아니냐. 도덕적으로도 이게 좀 진짜 봐줄만 하지 않고 얘 말대로 하면 진짜 효과가 얼마나 부정적이겠냐. 이런 걸 쓰라는 거야. 근데 둘 다 쓰고 둘 다 쓰면 너무 좋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그리고 때로는 내 입장의 도덕적 정당성을 쓰면서 상대 입장의 도덕적 부당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내 입장의 긍정적 기대 효과를 쓰면서 상대 입장의 부정적 기대 효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유연하게 사고를 하시길 바라고, 뭐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쓸 수 있으면 나눠서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도덕적 정당성, 도덕적 부당성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례대표제가 있고 단순다수제가 있어. 이게 뭔지 모르는 학생은 인터넷에 좀 검색해보고 지금 오세요. 어쨌든 비례대표제가 있고 단순다수제가 있는데, 내가 비례대표제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도덕적 정당성, 내 입장의 도덕적 정당성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야. 정치 권력의 국민 대표성을 높여줌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충실히 실현한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옳으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적 정당성에서 내가 하는 거는 이런 거지. 뭐 인권, 민주주의, 뭐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도덕적 정당성, 부당성에 관련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야 단순다수제 니들은 왜 도덕적으로 개판이냐, 이거 쓸 때도 봐봐요.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원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도덕적 정당성, 부당성이야. 다시 왜 옳은가, 왜 그른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긍정적 기대효과, 부정적 기대효과는 뭐냐? 비례대표제를 내가 지지한다고 해봐요. 비례대표제는 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게 함으로써 독단이 아니라 협력과 타협의 정치 문화를 확립할 수 있다. 야, 비례대표제 하면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은지를 써주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 기대효과는 뭐야? 단순 다수제 하면 어떻게 돼? 오직 다수의 의견만이 반영되어서 타협과 토론의 정치 문화는 실종될 거야. 뭐가 나쁜지, 네 말대로 하면 얼마나 나쁜 일이 초래될지,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정당성, 부당성이 왜 옳고 왜 그른지에 대한 좀 칸트주의적인 논거라면, 얘네는 뭐야?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쟁점과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아예 쟁점 자체가 너 칸트주의, 의무론 할래, 공리주의, 결과론 할래, 아예 3번의 문제 상황 자체가 이걸 때가 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내가 칸트주의를 골라놓고 좀 결과론적인 논거를 쓰기는, 긍정적, 부정적 기대 효과를 논거로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될 때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 논거보다는 이 논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논거는 오히려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상반론 및 재반박인데요. 이제 예상반론은 그냥 상대 입장 하나 가져오면 돼. 근데 가능하면 나는 이 예상반론은 가능하면 상대 입장의 입론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반론 및 재반박 하기 전에 내가 내 입장의 장점, 내 입장의 도덕적 정당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대 입장의 단점, 왜 도덕적으로 그런지 뭐 이런 거 써놨잖아. 그리고 이제 예상반론을 제시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대방이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던져놓은 주장에 대한 반박, 그거에 어떤 한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론적인 얘기,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게 예상반론이야, 네 입론이야 싶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진 않아.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 너가 앞에서 던져놨던 주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어떤 포인트를 잡은 그런 예상반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거든?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입론으로 하세요. 어쨌든 이게 예상반론이고. 재반박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반박은 두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반론의 주장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예상반론이 이런 거라고 해봐요. 예상반론이 이런 거라고 해봐. 나는 지금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은 야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부자들한테 돈 걷는 거는 그거는 지금 재산권 침해인데? 야, 부자들의 재산권, 즉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했다고 해봐. 예상반론이야 이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내가 제시한 예상반론이야.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부자들 돈 좀 걷는다고 그게 어떻게 존엄성 위배냐? 그 돈 좀 걷는다고 부자들이 뭐 굶어 죽어? 아니잖아.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가 아니야. 오히려 그 돈 못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 그럼 그게 인간의 존엄성 침해지. 부자들이 세금 걷는다고 그게 인간의 존엄성 침해는 아니야.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 안에서 행사되는 거야. 우리가 부자들 재산을 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가져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존엄성 침해 오바 떨지 마.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상반론의 주장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요게 이제 1번이야. 2번은 뭐냐면은 카운터 어택을 하는 거야. 카운터 어택.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단순다수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고 내가 제시하는 거야. 야, 비례대표제는 5만 놈들이 다 의회에 나오니까 너무 토론이 길어지고 의사결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성이 높아. 너 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문제 어떻게 할래? 이렇게 예상반론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난 재반박을 할 때 야, 비례대표제가 안 비효율적인데? 이거 효율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니? 효율적이라는 건 의사결정이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잘 된다는 거야. 근데 비례대표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거든? 부정할 수가 없어. 아니라고 하면 억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재반박이 뭐냐면은 맞다. 인정. 비효율적인 건 인정. 그치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볼게요. 야, 비례대표제 좀 비효율적인 거 맞다. 토론, 협의, 합의 이런 거 하느라 시간 오래 걸린다. 그치만 멋진 말 하나 써주는 거지 이제. 그치만 그게 뭐다? 민주주의다. 원래 오래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합의하고 협의하는 게 민주주의다. 네 말대로 효율성만 따질 거면 1인 독재자가 나서가지고 혼자 딱딱 결정하면 제일 빨라. 제일 효율적이야. 근데 우리 그거 민주주의라고 안 부르잖아. 오래 걸리더라도 그 비효율성을 감내하면서 합의와 토론의 가치를 지키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말해주면 간지 작살이지. 이건 뭐야? 맞다 그치만 맞다 그러나 하는 거야. 이거는 카운터 어택을 해주는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서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일지는 뭐가 더 효과적일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1번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니는 네 말해라, 난 내 말 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니래.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매력이 없겠지. 상대방의 주장이 그냥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그건 재반박으로서 좀 매력이 없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일단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야 너 이거 인간의 존엄성 침해야 이런 예상반론이 있는데 그거를 맞다 이러면 그치만 하고 할 얘기가 있어? 너무 크게 나를 내어주는 거잖아. 그냥 완전 KO야.
그러니까 어떤 예상 반론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나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이익 비교는 안 하면 좋겠어. 근데 이것도 가능하면이야. 가능하면. 자, 무슨 말이냐면 네 말도 맞다. 예상 반론에 대해서 네 말도 맞다. 근데 내 말도 맞고 내 말대로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상대 주장을 논박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논박을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논반이 아니라 논박. 이거는 상대 주장을 네가 논박한 게 아니고 그냥 니는 네 말 해라 이런 거거든요. 내 말이 맞다. 그냥 우기는 거야. 야, 네 말대로 했을 때 이익이 더 큰지 내 말대로 했을 때 이익이 더 큰지 이거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냥 글 쓰면은 그냥 무슨 공자님 말씀을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거든요. 야, 내 말대로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적의 논리야. 그냥 어떤 예상 반론에도 다 재반박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매력적일까? 모든 데 다 들어맞는 거는 역설적으로 어디에도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 이거 이익 비교는 매력이 너무 없어. 어떻다? 매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지. 선생님, 그 재반박을요, 예상반론 재반박할 때요, 아예 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이익 비교라도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오지. 실제로 이익 비교가 쉽거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되니까. 쉬워. 근데 내가 아까 말한 이런 좀 창의적인 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박들은 어려워요. 이런 재반박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간 없으면 이익 비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 그럼 내 대답은 뭐야? 안 하는 것보단 이게 낫지 당연히. 안 할 바에 이렇게라도 하세요. 안 할 바에. 그러니까 이익 비교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지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안 할 바에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 좋은 마무리는 안 써도 되는 거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는 그냥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제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현안 연결이야. 매우 중요해.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3번 답안이 개판이 납니다. 자, 3번의 지금 문제 상황이 뭐야? 지금 갖고 있는 논제에서 결과론의 입장에서 시국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쳐봐. 그러면 난 답을 어떻게 써? 제시문과 자료를 인용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합니다. 제시문 1에서 밝히듯이 인간의 자발적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이익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난민 수용 정책은 시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이라는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데 반해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커다란 불이익 이거 잠깐 다른 얘기인데 왜 그냥 세금이라고 안 하고 커다란 불이익이라고 할까? 쟁점을 의식한 거야. 그러니까 쟁점을 의식해서 글을 쓰고 문장을 쓴다는 거는 비단 1번에서 뿐만이 아니라 1, 2, 3번 모두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다 라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현안 연결 얘기로 가보면 제시문 1에서 밝히듯이 인간의 자발적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이익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쓰죠. 이게 뭐야? 나는 제시문이나 자료에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그게 뭐야? 이거지.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제시문 1에서 알 수 있듯이 하고 바로 뭐 난민 얘기를 해. 그러지 말라고. 뭐뭐뭐뭐라고 주장하는 제시문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그냥 자료 3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러지 말고 뭐뭐뭐뭐를 보여주는 자료 3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렇게 내용을 가져오라고요. 그래야 분량도 빠르게 차지 않겠니? 그 다음에 이것만 쓰면 그거는 문제 1번이지. 문제 3번은 뭐야? 그거를 난민 수용 정책에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뭐야? 난민 수용 정책을 얘기해주고 세금이라고 하는 실제 지금 제시된 문제 상황의 단어들을 써준다라는 거지. 이게 뭐야? 현안 연결이야. 그러니까 현안 연결을 어떻게 한다?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 기호만 가져오는 게 아니야. 이 말만 가져오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을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지금 주어진 문제 상황, 그 현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요거를 제가 아주 강조할게요. 자, 좀 더 심화적인 설명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기본적인 총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는 제가 굉장히 좀 기초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논술 합격에 당연히 이 강의만 가지고 충분하진 않겠죠. 교재 내용을 더 열심히 충실히 숙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